1월 18일 화요일 글로벌 마켓 헤드라인입니다. 중국의 2021년 GDP가 8.1%로 집계됐습니다. 4분기 GDP는 4% 성장했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중국의 봉쇄 조치로 인해 공급망 차질 우려가 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월마트가 메타버스 진출을 추진합니다. 자체 코인과 NFT를 발행할 예정입니다. 크레디트 스위스 회장이 방역 수칙을 위반한 이후 불명예 사임했습니다. 국제유가가 공급 부족 전망 속에 상승했습니다. 브렌트유는 3년 내 최고 수준입니다. 독일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안보를 위협할 경우 대가가 따를 예정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다보스 어젠다 2022가 개막했습니다. 코로나19와 기후변화에 대한 내용을 논의했습니다. 중국 지방정부가 메타버스 사업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다만 당국의 규제 리스크를 직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굿모닝 한경 글로벌 마켓의 전세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성진입니다. 네, 현지 시간 월요일 뉴욕 증시가 마틴 루터 킹 데이를 맞아서 휴장했습니다. 지난주에 뉴욕 증시가 다소 부진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한 템포 쉬어가는 것이 더 나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네, 때문에 오늘은 더 특별한 방송들을 준비했습니다. 화요일 굿모닝 한경 글로벌 마켓 지금 시작합니다. 네, 먼저 자세한 글로벌 마감 시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수민 그리고 이혜은 캐스터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강수민 캐스터 글로벌 마감 시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마틴 루터 킹의 날로 미국 증시가 휴장인 관계로 오늘은 유럽 증시와 가상화폐 그리고 선물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럽 증시입니다. 유럽 증시는 중국의 경제 지표를 소화하면서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독일의 닥스 지수가 0.3%, 프랑스 까크 지수는 0.8% 올랐고요. 영국의 푸치 지수는 0.9% 상승, 또 범유럽 지수인 유로 스톡스 600은 0.7% 상승했습니다. 미디어 관련주들이 2% 가까이 오르면서 상승을 주도했고요. 대부분의 섹터가 초록불을 키며 상승 흐름 나타냈습니다. 투자자들은 크게 세 가지 시장 포인트를 주시했습니다. 첫 번째로 중국의 GDP 증가율인데요. 중국의 작년 4분기 GDP 증가율이 4%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충격이 컸던 2020년 2분기 이후 1년 반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한 건데, 하지만 4분기 성장률은 시장 전망치인 3.6%보다는 높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두 번째로 투자자들은 유럽 국가들의 규제 완화를 주시했습니다. 코로나19와 오미크론 변종의 빠른 확산세 속에서 방역 규제를 강화하던 유럽 일부 국가들이 규제 완화 움직임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오미크론의 치명률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네덜란드와 영국 웨일스 그리고 덴마크 정부는 봉쇄 완화 조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유럽 투자자들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유로존 재무장관 협의체 회의를 주시했습니다. 또 유럽에서는 크레디트 스위스의 소식이 이슈가 되었습니다. 크레디트 스위스 의장이 코로나 방역 수칙 위반으로 사임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자가격리 조치 위반 혐의에 대한 이사회의 조사가 시작되자 사임한 겁니다. 지난해 7월 런던에서 열렸던 윈블던 테니스 결승에 참가했고, 또 11월에는 자가격리 기간 동안 스위스를 떠나 스위스의 코로나19 규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고요. 후임 의장으로는 엑셀 레만 리스크 위원회 위원장이 임명됐습니다. 오늘장 크레디트 스위스 주가는 계속해서 조금씩 우하향 곡선을 그리면서 현재는 0.1% 하락 마감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가상화폐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가격이 지난 몇 개월간 뉴욕 증시의 주요 주가 지수 그리고 금값과 연동하여 움직이는 추세가 뚜렷해졌습니다.
CNBC는 비트코인이 기존 투자에 대한 해지 기능을 상실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는데 오늘 장에서는 가상화폐 관련주들의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2%대 떨어진 42,000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비트코인을 이어 시총 2위를 기록하고 있는 이더리움도 3% 넘게 크게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이더리움의 시총이 비트코인 시총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는데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상품 시장도 살펴볼 텐데요. 먼저 국제유가입니다.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오미크론에도 원유 수요가 동요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 그리고 공급 부족을 주목했습니다. 오늘장 국제유가 상승하고 있는데 장중에 WTI는 지난해 11월 이후 최고치인 84.78달러를 찍고 내려왔고요. 현재는 0.5% 오른 84.3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브렌트유도 장중에 2018년 10월 이후 최고치인 86.71달러를 찍고 내려왔습니다. 현재는 0.5% 오른 86.5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금 가격도 살펴보겠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1.79%로 올라왔는데 금 가격은 국채금리 움직임을 주시한 가운데 큰 움직임은 없이 횡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소폭 상승하면서 1,818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은 가격도 살펴보겠습니다. 은 가격은 지난 11월에 25달러까지 올라왔었는데 올해 들어서는 다시 22달러에서 23달러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현재 0.5% 오른 23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산업의 급성장과 함께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원자재인 니켈 가격이 최근 10년 만에 최고로 급등했습니다. 생산 차질과 재고 감소 등으로 글로벌 공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가격이 고공행진한 것으로 풀이되고요. 또 세계 최대 니켈 공급국인 인도네시아가 스테인리스강에 사용되고 있는 니켈 선철과 펠로니켈의 수출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도 공급 부족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니켈 가격이 현재 0.7%대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구리도 전기차에 많이 사용이 되는데 구리 가격도 최근 3개월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재고 감소로 인한 공급 우려와 중국의 추가적인 경기 부양 조치에 대한 기대감 때문으로 풀이가 되고요. 오늘장 구리 가격은 현재 0.2%대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유럽 증시와 가상화폐 그리고 선물 시장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서학개미들이 어떤 종목을 가장 많이 매수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서학개미들의 장바구니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최근 시장을 지배한 키워드는 바로 금리 인상입니다. 연준 인사들의 말 한마디에 증시는 출렁였는데요.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서학개미들은 연초 과감한 투자 행보를 보였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이 집계한 2022년 1월 1일부터 14일까지 서학개미들이 순매수한 종목 탑10 살펴보시죠. 먼저 1위부터 5위 보이시면요. 대형 기술주 혹은 기술주 추종 ETF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6위와 10위에도 역시나 기술주 관련 종목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노바백스 홀로 헬스케어주인데요. 또 서학개미 매수 탑10에는 특히 ETF가 이름을 많이 올렸습니다. 무려 10개 중에 5개가 ETF인데요. 지난해 후반기부터 ETF 매수세는 두드러졌는데 올해도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름을 올린 ETF도 기술주 관련 ETF들이 대부분입니다. 금리와 기술주가 반비례하다는 기존 공식과는 조금 반대되는 흐름인데요. 이는 빅테크에 대한 서학개미의 믿음이 견고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종목들 확인해 보시죠. 먼저 1위 종목입니다. 1위는 티커명 TQQQ인 프로시어스 울트라 프로 QQQ인데요. 순매수 규모는 약 2억 6,400억 달러입니다. TQQ는 나스닥 100 지수를 3배로 추종하는 레버러지 ETF입니다. 지난 2021년 서학개미들이 1년 동안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테슬라였는데요. 바로 2위가 이 TQQ입니다. 지난해 TQQ는 약 82% 올랐는데요. 하지만 연준의 금리 인상 움직임으로 기술주들이 타격을 받으면서 올해는 이렇게 약 13% 정도 빠지는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2위 엔비디아입니다. 서학개미들은 연초 동안 약 1억 5,800억 달러가량을 매수했는데요. 엔비디아는 전기차, 메타버스, 자율주행차 등 거의 모든 주요 트렌드의 수혜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125% 상승했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최근 엔비디아를 주가 상승 여력이 가장 큰 반도체 종목으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엔비디아의 매출이 지난해보다 25에서 30%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하지만 엔비디아 금리 인상 가능성의 바람을 피하지 못하며 올해는 이렇게 8.39% 내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3위 애플입니다.
가장 최분기 실적 발표에서 애플은 매출이 약 29% 증가한 것으로 나왔는데요. 애플은 서학개미의 장바구니뿐 아니라 워렌 버핏의 장바구니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는 약 1,255억 달러가량의 애플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최근 1년 동안 애플은 약 33% 상승했지만 다른 기술주와 마찬가지로 올해 들어서 2.53% 빠졌습니다. 4위는 소프트웨어 공룡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지난해 마이크로소프트는 약 51% 상승했는데요. 지난 9월 있었던 실적 발표에서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 사업인 애주어의 매출이 약 30%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강력한 시장 지위를 바탕으로 매출을 늘려가는 모습인데요. 지난 현지 시각 13일 번스타인은 마이크로소프트가 메타버스로 큰 성공을 거둘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메타버스 사업의 핵심인 스마트 안경과 혼합현실 헤드셋을 오랫동안 추진해온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올해 들어 하지만 7% 내렸습니다. 이번에는 5위와 6위 살펴보시죠. 5위는 디렉시온 데일리 반도체불 3X ETF가 차지했는데요. 티커명은 SOXL입니다. 해당 ETF 미증시에 상장된 반도체 기업 30곳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IC 반도체 지수의 3배치를 추종하고 있는데요. 6위는 FNGU인 BMO 마이크로섹터 팡 이노베이션 3X ETF입니다. 혁신기업 관련 빵 지수의 3배치를 추종하고 있습니다. 두 종목 모두 지난해 각각 118 그리고 30% 올랐는데요. 올해는 좀 부진한 모습입니다. 7위는 노바백스입니다. 노바백스는 최근 한국 식약처의 상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화이자와 모더나 그리고 얀센도 노바백스와 비슷한 시점에 임상에 성공했는데요. 하지만 노바백스는 각국의 사용 승인이 늦어지며 일종의 후발주자로 인식됐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이어 남아공에서도 상용 승인을 받았는데요. 또 스탠리 에르크 노바백스 최고 경영자는 향후 90일 안에 10개국에서 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서학개미의 기대감도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8위는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입니다. 알파벳은 작년 마마, 즉 미국 빅테크 5개 종목 가운데 주가 상승폭이 가장 컸는데요. 약 65% 상승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아 웹, 모바일, 유튜브 등으로 사람이 몰리면서 광고 수익이 급증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올해 들어서는 3.71% 하락했습니다. 끝으로 9위와 10위 종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9위는 티커명 TECL인 디렉시온 데일리 테크놀로지 불 3X ETF입니다. TECL은 S&P 500 지수를 구성하는 기술주들의 3배치를 추종하고 있습니다. 10위는 스파이인 SPDR S&P 500 ETF입니다. 해당 ETF S&P 500 지수를 따라가고 있는데요. TECL 그리고 SPY 모두 지난해 높은 상승률을 보였지만 올해는 지수들이 불안정한 흐름 보이면서 내리고 있습니다. SPY는 레버러지 ETF가 아닙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ETF들은 모두 레버러지 ETF였는데요. 따라서 등락폭이 다른 ETF보다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학개미들의 연초 장바구니 들여다봤습니다. 네, 24시간 잠들지 않는 해외 투자 뉴스를 전해드리는 굿모닝 안경 글로벌 마켓 시간입니다. 최보아 캐스터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최보아 캐스터 밤사이 나왔던 주요 이슈들 정리해 주시죠. 네, 세계 각국의 뉴스를 가장 빠르게 알려드리는 글로벌 이슈입니다. 오늘 준비된 6가지 소식 중에서 첫 번째 이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과 함께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원동력인 중국의 경제가 최근 힘을 잃어가고 있는 듯합니다. 현지 시간 17일 중국 통계국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중국의 국내 총생산 성장률인 GDP가 8.1%로 잠정 집계됐고 이는 시장의 예상치였던 8%에 거의 근접했습니다. 작년 4분기에 대해서만 살펴보면 4%의 오름세를 보여줬는데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시장의 예상치인 3.6%보다는 웃도는 수치였습니다. 중국은 기존 코로나19 팬데믹에 이은 오미크론 확산과 헝다 디폴트 사태로 인한 부동산 업계 위축과 같은 이유로 지난 하반기부터 경기가 급격하게 얼어붙었는데요. 이번 1분기 성장 전망도 크게 밝지는 않다는 점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오미크론과 관련된 소식 두 번째 이슈로 전해드리는 것 같은데요. 미국의 저명한 전염병 전문가인 앤서니 파우치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현지 시간 11일 백악관 수석 의료고문인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및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행사에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코로나19 팬데믹의 마지막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을지의 여부를 예측하는 것은 아직은 이르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또 오미크론은 전염성이 매우 강력하기 때문에 누구나 한 번씩은 노출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백신을 이미 맞은 사람, 심지어 추가 접종까지 완료한 사람도 오미크론에 노출될 것이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이들 중 일부, 어쩌면 많은 이가 감염될 것이라고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행히도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이 오미크론의 가장 큰 표적이 될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일부가 오미크론 변이종이 코로나19 팬데믹의 종말로 보이냐라는 질문을 던지자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하지만 또 다른 변이가 생기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만 그렇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오히려 사회의 풍토병 수준으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그 단계에 도달하게 되면 사회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회, 경제 및 기타 상호작용을 방해하지 않을 정도의 낮은 수준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이전의 정상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서학개미들의 뜨거운 관심이 식지 않는 기업이죠. 이 테슬라의 따끈따끈한 소식 세 번째 이슈로 오늘도 전해드립니다. 전기차 기업 테슬라가 흑연에 대한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전초 작업에 나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배터리의 핵심 연료인 흑연을 모잠비크로부터 조달받기로 한 건데요. 현지 시간 16일 AP통신은 테슬라가 지난달 호주의 사이라 리소스에게 흑연을 공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사이라 리소스는 모잠비크의 카보 델가도에서 연간 생산량이 약 33만 톤인 세계 최대 흑연 광산 중 한 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이곳에서 연간 처리되고 있는 흑연 8천 톤 중 80%를 2025년부터 구매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사이라 리소스는 자사의 능력치가 테슬라의 요구치를 충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내야만 합니다. 영국 배터리 소재 데이터 정보 업체인 벤치마크 미네랄 인텔리전스의 사이먼 무어스는 모잠비크산 흑연 도입 계획은 자체 배터리 생산을 늘리려는 테슬라가 세계 흑연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의존을 줄이려는 방법의 일환이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 정보업체 가이드하우스 인사이츠의 전기차 애널리스트인 샘 아뷰엘 사미드는 중국은 전 세계에 포진된 흑연 시장을 거느리고 있다라면서 테슬라가 모잠비크로부터 공급받는 흑연의 양을 늘린다고 해도 중국 정부를 자극시키기에는 부족할 것이라고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에 현실 세계의 토지가 아닌 가상 세계의 토지에 대한 투자가 성황리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기도 했었는데요. 이제는 정말로 메타버스가 우리의 삶 깊숙하게 파고든 것 같습니다. 가상 세계와 관련된 네 번째 이슈입니다. 세계 최대 오프라인 기반 유통업체인 월마트가 메타버스 진출을 염두에 두고 암호화폐와 대체 불가능한 토큰 개발에 착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페이스북이 회사 이름을 메타로 바꾸기까지 하면서 가상세계 경쟁에 불을 지폈는데요. 이 불씨가 주요 소매 기업을 중심으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6일 CNBC에 따르면 월마트는 지난달 30일 전자제품, 가정용 장식, 장난감, 스포츠용품, 개인 관리용품을 포함한 가상 상품을 만들어 판매하려는 계획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상표권을 출원했습니다. 월마트가 미국 특허청에 제출한 신청서는 7건인데요. 이 회사는 추가적인 별도 문서에서 이용자에게 NFT뿐만 아니라 가상화폐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월마트뿐 아니라 스포츠 브랜드인 나이키도 지난해 11월 초 가상 브랜드 운동화와 의류를 판매할 계획을 예고하는 상표 출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는데요. 또 패션 브랜드 갭도 맨투맨 티셔츠의 NFT를 판매하기 시작했고 의류 브랜드인 랄프로렌과 아베크롬비 등도 최근 일종의 가상 상점을 열 계획임을 보여주는 상표를 출원했습니다. 소매업체들은 메타버스가 새로운 수익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장 조사기관 CB인사이트는 지난해 5월 보고서에서 기업들이 NFT를 출시하면 실제 제품과 서비스를 가상화폐화해서 온라인 거래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이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인물들이 오히려 손가락질을 받는 사건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요. 이 관련해서 두 가지 이슈 연달아 살펴보겠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크레디트 스위스의 안토니오 오르타 오소리오 회장이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의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회장직에서 오른 지 단 9개월 만에 일어난 일인데요. 현지 시간 16일 뉴욕타임즈 등 외신에 따르면 크레디트 스위스는 성명을 내고 오소리오 회장이 이사회가 의뢰한 자체 조사를 받은 이후 사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후임 이사회 의장으로는 엑셀 레만 현 리스크위원회 위원장이 임명됐습니다.
오소리오 회장도 이날 성명에서 개인적인 행동으로 인해 은행을 곤경에 처하게 만들고 대내외적으로 은행을 대표해야 하는 내 역량이 부족하다는 점을 확인시켰다는 데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전하면서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현 시점에서 은행과 관계자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난해 7월 테니스 경기인 윈블던 결승전을 관람하기 위해 영국에 방문했을 때와 같은 해 11월 스위스에 갔을 때 모두 이 10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규정을 어겨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또 스위스 현지 보도에 따르면 오소리오 회장은 작년 가을 몰디브로 휴가를 갈 때도 회사 항공기를 이용해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작년 4월 크레디트 스위스의 구원 투수로 선임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인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크레디트 스위스가 여전히 취약한 시기인데 그가 퇴진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전해드렸던 크레디트 스위스 회장 건과 관련해 다시 한번 공인들의 부적절한 방역 행태에 대해 전해드릴 텐데요. 마지막 이슈입니다. 현지 시간 17일 CNBC는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의 입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2020년 5월 코로나19 봉쇄 기간에 몰래 파티를 벌인 사실이 드러나 논란에 휩싸였던 보리스 존슨 총리가 드디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야권뿐 아니라 여당에서도 총리의 해명에 대해 격하게 반발했고 이에 더해 심지어 퇴진 요구까지 쏟아지고 있습니다. 존슨 총리는 하원에 출석해 2020년 5월 20일 오후 6시 무렵 런던 다우닝가 10번지 총리 관저에서 진행된 직원 파티에 약 25분간 머물렀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어 그는 전국에서 수백만 명이 지난 18개월간 엄청난 희생을 치렀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사과를 하고 싶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그날 저녁 다르게 행동하지 못한 것을 매우 후회한다라면서도 암묵적으로 업무상 행사 때문에 그랬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 5월의 파티 스캔들 이후 또 다른 방역수칙 위반 행태가 보고됐는데요. 2021년 4월 영국 국민들의 추모가 이어지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남편인 필립 공의 장례식 전날 밤에도 떠들썩한 파티가 이어졌습니다. 영국 정치권에서는 솔선수범해야 할 정부가 앞장서서 규정을 어겼다라고 반발에 나섰고 제1야당인 노동당의 키어 스타머 대표는 파티 스캔들과 관련해 존슨 총리는 거짓말과 변명을 늘어놓고 있으니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유민주당, 스코틀랜드 국민당, 민주연합당 등 다른 야당 의원들도 존슨이 물러나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조사 중인 존슨 총리의 파티 스캔들은 이번 주 후반에 결과가 나오는데요. 단순히 코로나19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정치 그리고 경제적 상황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이후 추이를 잘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최근 국내외 투자자 사이에서 관심이 높아진 ETF에 대해 다양하고 또 유용한 정보를 확인해보는 ETF 플러스 시간입니다. 네, 도움 말씀 위해 글로벌엑스 아시아 전략 담당 한동훈 이사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글로벌엑스에서 아시아 지역 전략을 담당하고 있는 한동훈입니다. 네, 먼저 지난주 ETF 시장에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 있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네, 최근 한 주간 ETF 소식을 한번 살펴보면요. 한 주간 구리 가격이 많이 상승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구리는 전기차 부품에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 수요가 올해에도 계속해서 꾸준하게 견조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구리 재고량 같은 경우가 작년 8월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리 가격이 많은 폭으로 상승을 하였고요. 거기에 기대서 이에 관련된 구리 코펄이죠. 구리 관련 ETF인 구리 채굴업체에 투자하는 코펙스가 9.3% 정도의 상승을 하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또한 연초에 발표했었던 12월 FOMC 회의로 공개 후폭풍으로 인해서 미국채 금리가 1.5%대에서 거의 1.8% 가까이까지 급격하게 상승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채 관련된 ETF들이 많이 하락을 하였었는데요. 그중에서도 이제 미국채 20년물 이상의 장기채인 장기채에 투자하는 TLT 같은 경우는 운용 규모가 22조 정도였는데 연초유 운용 규모가 10% 이상인 2조 5천억 원 정도가 빠져나갔습니다. 특히 1월 4일 하루 동안에 1조 4천억 원 이상이 자금이 유출이 되면서 2002년 설정된 이후에 하루 자금 유출 금액 중 사상 세 번째로 컸었습니다. 네, 사실 이 혼란스러운 상황이 ETF 시장에도 고스란히 반영된 모습인데 사실 요즘처럼 변동성이 확대되는 시점에는 투자 정보를 이제 세우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ETF를 활용해서 대비할 수 있는 수단 준비하셨겠죠?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다 보니까 시장의 변동성을 방어하고자 다양한 전략들을 찾으시는데요. 몇 가지 유형들을 한번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금리 상승의 수혜를 받는 은행주, 은행 섹터 관련 ETF도 있겠지만 그것 말고도 변동성의 이유가 현재 금리 상승, 인플레이션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물가 연동 채권이라든지 금리 상승 해지를 목적으로 하는 ETF들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ETF로는 저희가 물가 연동 채권을 팁스라고 하죠. 그래서 TIP 그리고 SCHP, 아이볼 같은 ETF가 있는데요. 이 ETF들은 물가 연동 채권에 투자를 하거나 그리고 관련된 옵션에 접목하여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변동금리에 투자하는 ETF들이 있는데요. 변동금리 채권은 금리가 상승하면 거기에 연동돼서 더 많은 이자를 주게 되는 채권의 구조고요. 반면에 금리가 하락하게 되면은 이자를 좀 덜 받는 구조죠. 거기다가 이제 금리 변동에 따른 가격 변동성이 고정금리 채권보다도 조금 적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금리가 상승하는 추세에서 있다 보니까 이 관련된 ETF들의 작은 유입세가 많이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표적인 ETF로는 SRLN, 그리고 SWOT, 그리고 BKLN 등이 있습니다. 또한 변동금리 채권 ETF와 동시에 변동금리 관련 우선주도 저희가 한번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우선주 같은 경우는 성격상 주식과 채권의 특징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처럼 주식시장에 거래가 되고 있지만 채권처럼 이자를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변동성은 주식 대비해서 한 절반, 한 3분의 2 정도 수준으로 상당히 좀 적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채권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를 주는 그런 우선주가 있겠죠. 근데 변동금리로 이자를 주는 변동금리 우선주 같은 경우도 저희가 살펴보면은 현재 연 한 4%, 5%대의 수준의 분배금을 주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는 VRP, PFFV 같은 그런 ETF가 있겠습니다. 네, 금리 인상에 따른 이제 해지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ETF 추천해 주셨는데 또 다른 전략들도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방금 앞서 말씀드렸던 전략들은 한마디로 시장 금리 변동에 대응하는 그러한 상품이라면은 시장 자체의 변동성에 대응하는 그러한 상품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전략을 사용하는 가장 큰 예시가 커버드콜 전략인데요. 국내 투자자분들에도 이제 조금 많이 익숙해져 있는 그런 투자 방식입니다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 커버드콜 전략은 주가 지수를 매수함과 동시에 그 주가 지수에 해당되는 콜옵션을 매도하는 전략을 띄게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콜옵션 매도를 통해서 매월 옵션 프리미엄을 분배금 형식으로 이렇게 이자 방식으로 받게 되는데요. 이 옵션 프리미엄은 일반적으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때 거기에 따라서 같이 커지게 되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과 같이 시장의 변동성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매월 분배하는 그런 옵션 프리미엄도 커지고 있는데요. 현재 커버드콜 ETF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큰 나스닥 100 지수를 기본으로 하는 커버드콜 전략인 QYLD 같은 경우는 최근 12개월 분배금이 12%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매월 거의 1% 정도의 옵션 프리미엄이 나온다고 봐야겠죠. 그 이외에도 S&P 500 지수를 활용한 커버드콜인 XYLD, 중소형주로 대표되는 러셀 2000을 지수로 하는 RYLD 같은 경우에도 분배금이 현재 연한산으로 봤을 때 11%, 12% 정도로 높은 인컴을 현재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전략은 시장이 하락하거나 박스권일 경우에 옵션 프리미엄을 획득을 통해서 시장 대비해서 양호한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다만 시장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콜옵션 매도의 구조 특성상 상승력이 조금 제한된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네, 시장 변동성을 고려한 전략들이 참 다양한 것 같습니다. 다만 투자자들이 투자할 경우에 좀 유의할 만한 그런 사항은 없을까요? 네,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전략들은 금리 변동성, 시장의 변동성을 어느 정도 방어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투자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완벽하게 방어하기에는 현재까지 자료를 보거나 과거의 성과를 보면은 완벽하게 방어하는 경우는 정확히 없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러한 전략을 갖고 있다 보니까 대응을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장기적인 금리 상승 추세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금리가 상승과 하락을 왔다 갔다 반복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생각보다 저희가 생각했었던 그런 효과를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지수 연동 채권 같은 경우도 물가지수에 대부분 연동을 합니다. 하지만 수급이라든지 투자 심리 등이 선반영 또는 후반영 되는 그런 경우에 따라서
정비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투자분들께서 분명히 좀 유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커버드콜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 시장에서 옵션 프리미엄을 바탕으로 가장 우수한 성과를 보입니다. 그리고 시장 하락하는 경우에도 옵션 프리미엄을 받는 만큼 하락을 덜 하게 되지만 반면에 시장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옵션 프리미엄 이외의 상승력은 조금 제한되다 보니까 커버드콜 같은 전략 같은 경우는 시장의 과도한 변동성을 회피하시면서 매월 안정적인 인컴 수익을 추구하시는 투자분들에게 좀 더 적합한 그런 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글로벌X 아시아 전략 담당 한동훈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굿모닝 환경 글로벌 마켓은 7시 30분까지 계속됩니다.